저희 아버지도 한때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네. 70년대까지만 해도 뱃살이 곧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 따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내밀어 봤는데 뭐 있어 보이더라고요. 배 나오신 분들이 오히려 막 사장님 소리 듣고 네, 뭐 네. 그랬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비만의 인식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구한말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그렇게 비만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혹시 이 비만의 역사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살이 인격이고 살이 뭔가 이렇게 부유의 상징이고 그렇죠. 다산의 상징이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결국 먹을 것을 찾아서 우리가 좀 힘든 시기에 먹는 것을 저장해 놓은 것이 그것이 생산성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부다라고 생각이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1800년대 정도로 지나고 뭔가 우리가 먹는 것이 풍족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단순히 먹는 것을 찾는 시기는 지나간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비만에 의해서 건강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정도에는 이제 먹는 약에 대해서도 비만을 조절하는 먹는 약에 대해서도 개발이 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고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전에 비해서 특히 비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풍요해짐에 따라서 변화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작심삼일의 대명사하면 금연과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도전하고 실패하고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우리가 비만 치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비만 관리의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먼저 좀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비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이미 이분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목표는 여쭤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20kg를 빼주세요, 30kg를 빼주세요 라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네. 저희가 잡는 1차적인 목표는 6개월 내에 본인 체중의 5에서 10% 정도까지를 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만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사치료나 운동치료를 바탕으로 하고 행동치료를 같이 동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약물치료나 국소치료, 수술치료까지도 나아가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행동치료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행동치료는 말은 행동치료지만 결국 본인의 습관을 들이는 부분인데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한다 또는 나 자신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각인한다 이런 계통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극조절 기법, 말은 어렵지만 내 눈에서 먹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한다. 네. 자극을 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하게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트를 배고플 때 가서 이렇게 먹는 것을 보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자극 조절 기법이 되겠고요. 상당히 절제가 필요한. 네, 그렇습니다. 식사 행동 조절, 이것은 계속 나올 이야기지만 식사를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머리가 배가 불러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난 이만큼의 양을 먼저 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칼로리를 이미 섭취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미 배불러 하더라도 늦은 시기가 되는 나와 거죠. 내 몸이 따로 노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내 스스로 계속 반복을 해서 들이는 게 중요하고 보상기법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뭔가 보상을 주는 겁니다. 내가 살을 이만큼 뺐으니까 이런 정도로 나한테 보상을 하자. 이렇게 날씬한 이렇게 선물을 스스로 하자. 예쁘게 하나를 사자라든지 굉장히 작은 보상부터 큰 보상까지 그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체중 조절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관찰 기법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확인하시는 것처럼 식사 일기를 쓴다든지 운동 일기를 써본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내가 먹은 것을 적어보면 나도 먹었던 이렇게 음식들이 적혀진다든지 운동을 내가 이만큼 더 했네, 물을 이만큼 더 마셨네 라는 것들을 반복해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행동요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체중을 조절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습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상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44 사이즈의 원피스를 하나 사놓고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운동을 하는데요. 네. 제가 그걸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보통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습관은 어떤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침 식사를 거르지는 않습니까? 식사는 규칙적으로 세 끼를 다 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음식을 빨리 드시는 편이신가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평소 드시는 양이 많은 편이신가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특히 많이 먹습니다. 혹은 육식 더 좋아하다. 라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나는 채소보다는 육식이 더 좋다. 육식파. 네. 육식을 더 좋아한다. 또는 기름진 음식이 근본적으로 맛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 어쩔 수 없이라도 많이 섭취하게 되는 분들. 그리고 간식으로 단순 물이 아니라 주스를 많이 마시는 분이시라든지 또는 과자 같은 쿠키를 많이 드시는 분이시라든지 하는 경우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술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술을 일주일에 몇 번 드시는가요? 하는 부분들이 또 습관을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자기 식습관, 습관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 소화력은 떨어지고 포만감은 줄어서요. 비만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비만 관리 조절에 있어서 식습관 조절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식사 조절이 비만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았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운동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먹는 것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식사 습관, 섭취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질의 음식을 많이 드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식사 점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육류를 좋아하신다 또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신다, 네. 술을 많이 마신다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총 칼로리를 계산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아야 되는데 결국 식사 치료에서는 총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식을 할 것이냐, 초저항량식을 할 것이냐, 네. 저열량식을 할 것이냐. 예전에 아까 역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1920년대쯤이었나요? 예전에는 포도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미 그 시기부터 서구에서는 하루에 800kcal 이상을 먹지 말자, 포도만 먹자라는 다이어트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초저열량식보다는 저열량식 정도, 하루 1200kcal 정도에서 1500kcal 정도를 섭취하는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피해야 될 음식이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같은 음식들은 피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연예인들 식단 조절한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요, 그렇죠. 정말 방울토마토 2개, 네. 뭐 정말 오이 어떻게 사나 하나, 볼 정도로. 이건 네. 초열량인 거죠? 초저열량, 초저열량. 네, 예. 정도가 됩니다. 그건 좀 위험한 거겠죠? 네,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 초저열량식을 계속 시행을 하게 되면 요요가 훨씬 더 심하게 빨리 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네.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전거는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기본적인 영양소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앞바퀴에 있는 것은 물입니다. 수분 섭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네. 그 뒷바퀴에 있는 이렇게 다양한 식품 구성의 영양소들이 나오는데 노란색 종류로 보이는 부분들이 곡류거든요. 곡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최대 4번까지 정도 네. 양은 조절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라고 하는 이 단백질류는 하루에 3번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다. 근데 조절을 해서 드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채소를 섭취하는 거, 과일을 섭취하는 거,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 같이 칼슘 계통들을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된다. 단순히 단식을 하거나 너무 초저열량식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도히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당류, 염분, 소금을 줄여서 섭취를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를 하자. 그리고 음식은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간단히 조금 살펴보시면 말씀드렸던 저열량식 정도를 1200에서 1500kcal 하루에 섭취하는 양을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루 3끼를 드시는데 절대 거르는 것을 권하진 않습니다. 네. 거르는 걸 권하진 않지만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라. 그리고 영양소는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보셨던 자전거에 있었던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섭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밥을 조금 줄여서 드시고 생선이나 고기 한 토막, 그리고 채소, 그리고 우유, 그리고 과일 이렇게 같이 조금 드시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체중 관리를 유지시켜서 길게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식사 일기를 쓰셔야 되는데요. 행동치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의사와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면 특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는 정말 먹지 않는데, 하지만 실제로 적어서 이렇게 가져오셨는 걸 보면 빵을 엄청 많이 드셨다거나, 네. 그리고 친구들과 뭐 떡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훅 드셨다거나,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칼로리를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일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을 하셔서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만과 식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요즘 젊은 층에서는 몸속 독소를 뺀다고 디톡스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밥을 안 먹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밥을 드시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디톡스 다이어트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디톡스 다이어트가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레몬 물만 마시는 그런 다이어트도 있고, 네. 그 외에 과일이나 채소를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믹스해서 드시는 그런 종류의 디톡스 다이어트도 있으시고 하시는데, 네. 결국 디톡스 다이어트는 독소를 제거하자라는 목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단식과 흡사한 물만 마시는 정도의 다이어트는 절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우리의 앞서 말씀드렸던 영양소 중에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건강한 영양소 섭취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디톡스 다이어트를 시행을 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몬즙만 하는 그런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사실 체지방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량을 빠지게 만든다든지 단식 때문에 생기는 대사량의 저하 때문에 물만 드시다가 다른 음식을 조금 먹었을 때는 바로 지방으로 확 올라가는 요요를 네.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어머님들 운동 좀 하시나요? 수영이나 조깅 같은 것들 하시는데 혹시 여기에서 하시지만 주 2회 이상 하신다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예. 한 3분의 1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참 네.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4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기는 하겠고 또 너무 심하게 하면 배가 또 너무 고플 것 같고요. 네.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운동이 단순히 살을 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보시면 체중을 감량을 하게 되면 단순히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근육까지 함께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근육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반드시 함께 동반이 돼야 되겠는데요. 운동을 통해서는 체지방도 줄여주지만 근육량을 보존함으로써 심폐기능을 보존한다든지 그런 보호 효과를 더 올려줄 수 있고 기초 대사량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부분들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네. 삶의 질도 올라가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작정 주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만큼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시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막 마라톤을 시작을 하신다든지 하면 큰 심장이나 여러 장기에 큰 네. 무리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운동 능력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운동 전 검사를 통해서 체력에 대한 미리 확인 후에 운동을 진행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도를 조금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폐량이라고 최대 심박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 심박수라는 것은 사실 나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220에서 나이를 빼게 되는데 그 값이 최대 심박수가 되고 그 최대 심박수의 한 60% 정도를 사용하는 양의 운동을 하도록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 횟수는 적어도 주 3회 이상은 시행을 하는 것이 좋고 네. 강도에 있어서도 중고 강도 정도의 운동을 시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무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시는 건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을 하셔서 네. 점차 고강도로 올라가는 것은 등산을 하신다든지 좀 더 운동에서 전력 달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서서히 올려가시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육 저항 운동을 함께 시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체크를 하실 때 본인이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질문들이 이렇게 있겠는데요.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적어도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4-5번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일주일에 4-5번 정도는 하는 게 좋겠고 얼마나 힘들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적으로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과도히 힘들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점점 운동 강도를 올려가시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운동 총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 치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도저히 운동을 위한 시간이 없고 난 운동하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신체 활동을 그래도 좀 증가시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계단을 살짝 이용을 해보시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다니실 때 조금 더 빨리 걸어서 다녀보시라던가 네. 하는 방식으로 운동 시간을 조금 확보해 보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물을 너무 싫어하는데 수영부터 시작을 하고 하면 아마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생활 습관 교정으로도 힘든 고도 비만의 경우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비만을 치료하는 약제나 수술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네, 비만 치료에서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 치료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식이 조절이나 운동 치료에 부가적으로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보조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무작정 나 약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은 약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약을 끊으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시 체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생활 습관 조절, 그러고 약물 치료는 보조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는 기준을 보시면 체질량 지수입니다. 체질량 지수 기준이 우리나라가 25 이상이니까요. 25 이상이면서 뭔가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고 다른 생활 습관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약을 좀 써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단순히 모든 것들을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활 습관 조절을 했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체중에 대한 조절이나 관리의 개념으로 시행을 하셔야 되고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약들의 종류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또는 내가 예전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이런 종류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약에 대한 선택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크게 기전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식욕을 억제시키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식욕을 억제시키는 중추는 머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이 머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약이 작용을 하게 되면 머리에서 배가 부르다 또는 먹고 싶지 않다라는 기전으로 덜 먹게 만드는 그런 약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은 이걸 당장 많이 빠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지방 흡수를 억제시킨다는 약은 장을 통과하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지방이 모두 흡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변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종류의 약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회식이 되게 많았다던가 지방 섭취가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역시나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에너지를 조금 많이 쓰게 한다든지 발산을 시키게 한다든지 하는 종류의 약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는 사실 좀 더 심각한 비만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고도 비만의 경우에 보통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위밴드라든지 아니 루에나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수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 자체의 용적을 줄여서 덜 먹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가장 효과는 좋지만 시행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체중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 조절도 하시고 약물도 치료를 해보시고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사 습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끼를 영양소 있는 음식으로 골고루 섭취를 하시고 운동 습관을 규칙적으로 가지고 수면 관리를 잘 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비만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요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비만에서 이제 아이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요즘 이렇게 아이들 보면 통통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통통한 아이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이 나중에 다 키로 갈 거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성조숙증, 이 소아비만과의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아비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통통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성인병의 위험인자가 더 늘어난다는 부분도 있고 네. 그 자체에서 호르몬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성조숙증이 빨리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상 시기에 발생이 되어야 되는 성적인 어떤 발달이 다른 비만에 의해서 지방세포나 지방 거기에 더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더 빨리 발현이 되는 형태로 성조숙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결국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이 성이 됐을 때 키가 작아진다든지 다른 문제를 더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성조숙증 문제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걱정이 또 있는데요. 네. 자, 부모님 중에서 아이의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다그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지나치게 간섭이 오히려 스트레스성 비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비만한데 그런 비만한 아이들의 가정을 보니까 오히려 뭔가 더 엄격하고 더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뭔가 더 이렇게 체벌이나 이런 분들이 더 심한 가정에서 많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물론 그 스트레스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본인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더 고칼로리식을 섭취하게 되는 또 반동 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비만해지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 요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만 관리를 하다 보면요.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요요 증상이 와서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몸과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요요 현상이라는 것은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요. 네. 결국 우리가 체중 감량이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라는 기준을 잡는 것을 단순히 몇 달 안에 체중이 감량돼서 끝났다라는 것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1년 안에 뭐 10%, 5%의 체중이 계속 유지가 된다. 네. 2년 정도는 비슷한 체중으로 유지가 된다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트 포인트를 다시 맞추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경우에서 요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요요가 생겼다고 해서
무작정 포기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네. 지속적으로 반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체중 관리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더 많고 내원을 반복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속 체중이 유지되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생각을 가지시고 건강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비만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을 때 의자 중간 부분까지만 걸터 앉는 분들 계시죠? 네. 이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하체에 무리가 가서 다리가 더 굵어질 수 있다는요. 네, 그러니까요. 바르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려면요. 등받이에 이 엉덩이와 등을 바짝 붙여서 앉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것도 좋고요. 네, 건강하게 비만을 이겨내는 법 알아봤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조윤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